발견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 성범죄라고 하면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인가요? 조두순. 네, 조두순 사건입니다. 예컨대 밤에 술을 잔뜩 마시고 음란물에 심취했던 이 조두순이란 사람이 기웃기웃 온 동네를 마치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제 사자나 호랑이처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 어린 여자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니까 그 아이를 유인을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이를 아주 성폭행을 끔찍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조두순 사건이죠. 당시에 형량이 12년밖에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량을 놓고도 굉장히 논쟁이 사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검찰에서 결국은 12년을 받은 연유가 아시다시피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주장이었죠. 나영이에게 입힌 피해를 보면 도저히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날 만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폭행, 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주치 감경 제도라고 합니다. 그 주치 감경을 이제는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아동 성범죄에는 애당초에 주치 감경을 못하게 법의 개정까지를 몰고 온 사건이나 당시에는 뭐 그런 종류의 이제 조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12년형 밖에는 주지를 못했고 조만간 이제 출소를 합니다. 2020년에 출소를 합니다. 사실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 그냥 만기 출소하면 자유롭게 여러분 속으로 그냥 스며들 사건입니다. 제가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해외로 파견을 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파견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형사정책학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귀향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간 곳이 정말 주변에 교도소밖에 없고, 그리고는 있는 주민은 모두 교도관이고, 그리고는 이제 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그 형사정책이 특화된 그런 조그만 학교로 텍사스 주립대학의 어떤 캠퍼스로 이제 교환교수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형집행교도소에 바로 이제 저 빨간 막루가 있는 옆에 제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제 연구실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는 언제나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소를 물끄러미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연구실에서 뭐 2002년과 2003년을 보내게 됐죠. 놀랐던 거는 이제 교수님께 정보를 좀 검색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 그랬더니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참관할 수 있다. 그 사형 선고를 했던 판사님이나 또는 수사기관의 검사님 또는 그리고는 연구자들도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참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 사형수가 죽인 피해자의 가족들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잔인하구나, 정말 인권을 중시 여기는 미국이 이렇게 잔인하다니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이틀 동안 됐다 고민을 했어요. 진짜 가서 사형 집행을 볼 거냐 말 거냐. 약물로 한다는데 약물로 해도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을 구경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포기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교수님께 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여전히 궁금하면은 그 교도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라. 그런데 이제 교도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번 달에 죽일 사람의 리스트가 쫙 나와요. 저 사람 사진도 나오고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어찌저찌 하여, 물론 피해자의 이름은 다 익명입니다만 지금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하는 설명이 전부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교수님한테 그 다음날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까발려도 되냐? 범죄자는 인권이 없냐? 인권 운운하면서 제가 약간 격앙된 모습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더니 한참 저를 어이없는 얼굴로 바라보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어이없게 쳐다보지? 하고서는 이제 생각을 전 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이 이제 설명하시기를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때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은 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큰 고객은 누구입니까? 가해자죠. 모든 형사 절차는 피고인의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중대한 고객은 범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 침해가 안 되도록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기소를 해야 되고, 재판에서도 범죄자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되고, 교도소에서도 무슨 고문이나 무슨 인권 침해나 이런 것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징역형을 다 살게 해서 그 다음에 만기 출소를 시키는 게 결국은 형사 정책의 목표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깜빡 잊은 부분이 바로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는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냥 증인에 불과했어요. 나영이는 증인이었죠. 나영이가 형사정책의 주요 클라이언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수십 번 불려가서 인공항문 수술을 하고도 가서 주사를 받아야 되고 하혈을 하면서 주사를 받아야 되고 재판정까지 나가가지고 저 아저씨가 나를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고 꼭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었고 그게 결국은 나영이가 겪은 형사사법제도에 의한 2차 피해입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는 범죄자 못지않게 나영이에게 끔찍한 가해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투 운동을 바라보면서도 비슷한 이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는 실제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게 2차 피해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아주 용감하게 TV까지 나와서 얼굴까지 다 밝히면서 호소를 했는데 문제는 그다음 일부터죠. 네가 결국은 뭐를 잘못했길래 그렇게 피해를 당했냐, 뭐를 안 했길래 피해를 당했냐, 뭐를 노리고 그렇게 피해 발굴을 하느냐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2차 가해 행위에 지금 피해자가 돼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텍사스주에서 제가 봤던 것들은 그때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는 곧 가해자의 인권은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특히 이제 모든 성범죄자들이 재범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는 굉장히 재범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범을 이미 한 누범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출소를 하면 얼마든지 쉽게 먹잇감을 구해서 공격할 수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형사정책의 무게중심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로 가게 되는 그런 이미 그렇게 된 제도를 제가 볼 수가 있어요.